차가운 빗속에서 발견된 내 딸의 신발 한 짝. 경찰은 단순 뺑소니라 했지만 3년 후 우리 마을에 이사온 한강그룹 회장 한태준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딸의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 특유의 담배재 털어내는 소리. 딸이 죽기 직전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한태준의 금고에서 발견된 딸의 나머지 신발 한 짝.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은 사실 살해당했고 범인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예은이 생각나요. 그 애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엄마, 비는 하늘의 선물이야. 이런 말을 남겼네요. 하지만 지금 제게 비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만 떠올리게 합니다.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주인 최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들었어? 우리 마을에 한강그룹 회장이 별장을 지었대. 한태준 회장 말이야. 무관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재벌 회장이 와도 제 삶과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박집 앞을 지나는 고급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담배를 꺼내 피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담배재를 털어내는 독특한 습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습관, 어디서 봤더라?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예은이 남긴 마지막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소리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예은은 사회부 기자로서 마지막 취재를 하며 몰래 녹음을 남겼었죠. 담배 피우는 소리와 함께 그 특유의 재를 털어내는 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다음 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강그룹 회장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마을에 투자한 데 모두들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전 이상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박집 창문을 통해 언덕 위에 지어진 화려한 별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한태준 회장이었죠. 가까이서 보니 TV에서 보던 그 얼굴이 맞았어요. 그는 점원에게 담배를 사며 제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재를 툭툭 터는 모습.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급히 돌아와 예은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녹음기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경오염 은폐, 한강그룹, 예은의 목소리 뒤로 들리는 담배 피우는 소리, 그리고 그 특유의 재를 터는 소리. 이건 우연일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니 언덕 위 별장에 불빛이 보였어요. 딸의 죽음과 이 남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예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예은아, 엄마가 진실을 찾아줄게. 침대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은의 기자 노트, 녹음기, 수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3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마치 예은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실을 찾아줘.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태준과 예은의 모습이 교차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밤새 잠 못 이루고 예은이 남긴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딸의 기자 노트에는 한강그룹 화학공장 폐수 무단 방류 관련 메모가 빼곡했죠. 예은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환경오염 은폐 사례를 파헤치는 것이 그의 열정이었어요. 이 기사가 마지막 취재였던 거야.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취재원과의 만남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예은이 사고를 당한 바로 전날이었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그룹이 10년간 지하수를 오염시켜온 증거요. 예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들리는 담배 피우는 소리. 그 특유의 재를 털어내는 소리가 슈퍼마켓에서 본 한태준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약국에 가서 오랜 친구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혹시 한태준 회장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3년 전부터 주로 미국에 있었다가 최근에 돌아왔다고 하던데 한강그룹 회장 자리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면서 3년 전 예은이 사고를 당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무렵에 한강그룹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직원 몇 명이 다쳤다고 했었지.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3년 전 기사를 찾아보니 한강그룹 화학공장 폭발 사고는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표됐더군요. 하지만 예은의 노트에는 안전규정 무시, 유독물질 불법 보관 같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에는 내부 고발자 오세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예은의 전 직장 동료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오세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떻게 그 이름을 아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예은이 노트에서 봤어요. 오세진이 누군가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예은 누나가 만나던 내부 제보자예요. 한강그룹 환경안전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예은이가 취재하던 건? 네, 한강그룹 화학공장의 환경오염 은폐에 관한 특종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3년 전 그날처럼요. 예은이 사고를 당한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도윤 씨, 그 오세진이란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예은 누나 사고 직후에 그 사람도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제보자였기 때문에 신분을 보호하려고 연락처도 예은 누나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딸의 특종 취재, 내부 고발자의 실종, 그리고 한태준의 해외 체류가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언덕 위 별장의 불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문득 결심했습니다. 예은의 노트북을 켰어요. 3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이었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예은의 마지막 작업물들이 보였어요. 이메일 문서 파일들,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라는 폴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공장 도면, 폐수 처리 관련 내부 문건 사본, 그리고 몇 장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공장 뒤편에서 무언가를 강물에 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은 한태준. 다크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예은이 정리해 놓은 한태준 회장 관련 정보가 나왔어요. 그의 일정, 소유 차량, 그리고 전화 통화 기록까지. 예은은 분명 한태준을 직접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메모에는 한태준 회장 직접 만남 마이너스 내일 저녁 8시 서울 한강공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은은 한강변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라고 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태준, 내부 고발자, 환경오염 은폐, 그리고 예은의 죽음. 창밖은 이제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죠. 예은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오세진을 찾아 나서야겠어요. 예은이 남긴 단서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세진 씨를 찾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어디 있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숨어 살고 있어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2시간 넘게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윤이 보내준 주소는 마을 끝 외딴 집이었죠. 낡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곳에 정말 오세진이 살고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정혜은의 어머니고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허름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책과 신문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오세진 씨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은 씨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찾으셨죠? 저는 도윤의 이름을 언급했고 오세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이 취재하던 한강그룹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세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강그룹 화학공장 환경안전팀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죠. 오세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강그룹은 수년간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왔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내부 자료들을 수집했고 예은 씨에게 제보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용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 살고 계신 거죠? 오세진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예은 씨가 사망한 후 제게 협박 전화가 왔어요. 이 일에 개입하면 가족까지 위험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오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태준 회장의 측근이란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 정보까지요. 순간 오한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저까지 감시하고 있다면? 예은이는 한태준을 만나기로 했었죠? 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주선했어요. 예은 씨는 직접 한태준 회장을 대면하고 모든 증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한강공원에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9시 저는 경찰서에서 딸의 사고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딸이 죽었어요. 오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진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세단.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가셔야 해요. 그들이 왔어요. 당황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지만 오세진은 서둘러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거 예은 씨에게 줬던 증거 복사본이에요. USB에 모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은 USB를 제게 건넸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순간 앞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진 씨, 문 좀 열어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오세진은 저를 뒷문으로 밀어냈습니다. 빨리 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급히 뒷문을 통해 나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차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오세진의 집을 보니 2명의 남자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공포에 질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뒤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님, 오세진 씨 집에 불이 났대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속보로 나왔어요. 산골 마을 외딴집 화재. 주민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오세진을 만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주머니 속에 USB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 작은 장치 속에 예은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태준, 그는 정말 제 딸을 죽인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오세진까지 해치려 한 걸까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은이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오세진은 화상 80%의 중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죠. 의사는 별다른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가스 누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잠시 오세진을 면회했지만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희미하게 제 손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USB, 지켜야. 그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오세진의 집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죠. 공포에 질려 서둘러 차에 올라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USB를 살펴봤어요. 파일들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몇몇 문서는 열 수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내부 보고서, 폐수 처리 기록 조작 증거,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 한강변에 비밀리에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예은과 한태준의 만남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오세진이 몰래 녹음한 것 같았어요. 한 회장님, 이 증거들을 봐주세요. 귀사의 화학 공장이 10년간 유독물질을 불법 투기했다는 예은의 당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어린 기자 양반.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해도 세상에 나오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나? 한태준의 날카로운 음성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담배 피우는 소리, 그 특유의 재를 터는 소리.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한강공원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어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슴속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한태준, 그가 제 딸을 죽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정미숙님 되시죠? 저는 한태준 회장님의 비서 권상우입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정중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7시 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인데요. 무슨 일로? 권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미숙님처럼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과요. 그의 눈빛이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한태준을 직접 만나볼 기회였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권상우가 떠난 후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 한태준을 만나러 가요. 만약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면. 도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위험해요. 도윤 씨, USB 복사본을 메일로 보낼게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하세요. 결심했습니다. 예은이 남긴 증거로 한태준을 직접 대면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USB 내용을 복사해 도윤에게 보냈습니다. 저녁 7시 언덕 위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호화로운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권상우가 저를 맞이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한태준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아, 정미숙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정한 미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태준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별장을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좋더군요.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와인잔을 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은의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특유의 습관. 저녁 식사 동안 한태준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일자리 창출, 장학금 사업 같은 계획들을요. 하지만 저는 내내 그의 말투와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USB의 녹음 파일 속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한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침묵이 흘렀죠. 뉴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젊은 기자가 뺑소니 사고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제 딸 정혜은은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이것이 그 애가 마지막으로 취재하던 내용이에요. 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환경오염 은폐, 그리고 딸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까지. 한태준은 자세를 바꾸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정미숙 씨, 우리 솔직히 대화합시다. 그 USB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의 음성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기 수표책이 있으니 금액을 적어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의 목숨을 돈으로 사려고요? 한태준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난 당신 딸을 모릅니다. 그저 늙은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려 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순간 현관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상우가 들어와 한태준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네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철수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미숙 씨도 여기 계셨군요. 잘 됐네요. 마을 축제 관련해서 회장님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김철수 이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한태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에서는 분노가 읽혔습니다. 이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한태준은 저를 날카롭게 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숙 씨, 우리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김철수 이장과 함께 별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장이 말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사실 김철수 이장은 제 민박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이 시간에?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한태준 집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뭔가 불안해서 따라왔죠. 미숙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셔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장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와 김철수 이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은의 취재, 한태준과의 연관성, 오세진의 증언까지. 김철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그럼 미숙 씨 딸이 한태준 때문에. 이야기를 마치자 김철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우리 마을 주민들 중에도 한강그룹 공장 근처에 살다가 암에 걸린 가족이 여럿 있어요. 한태준이 우리 마을에 투자한다는 말에 모두 기뻐했지만 그게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면 그날 밤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한태준을 만났어요. 그가 예은이를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USB 내용을 검토했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자료로 기사를 써도 될까요? 결심했습니다. 네, 써주세요. 하지만 아직 한태준이 직접 예은이를 죽였다는 증거는 없어요. 더 찾아봐야 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요. 예은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인터넷 매체에 첫 기사를 올렸더군요. 한강그룹 10년간 환경오염 은폐 의혹이란 제목이었어요. 아직 예은이나 한태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세진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역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지금은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3년 전 일정과 차량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은 철저히 자신의 일정과 사생활을 관리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예은의 옛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예은 누나의 동료들이 돕기로 했어요.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진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오세진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화재, 방화였어요. 오세진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2명이 들어와서 휘발유를 손을 꼭 잡았어요. 누가 시켰는지 아세요? 오세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준이 부하들 예전에도 봤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한태준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오세진을 해치려 했고 3년 전에는 예은을 살해했습니다.
오세진 씨,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젠 두렵지 않아요. 병원을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예은 누나 사고 당일 한태준 회장 소유의 검은색 벤츠가 한강공원 근처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 그 차는 한강그룹 비밀 정비소로 들어갔다가 어달 후 폐차된 기록이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나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한태준의 전 운전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이 장민호라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가 제 차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속도를 올렸지만 그 차는 계속 따라왔어요.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김철수 이장의 트럭이 나타나 제 차와 미행차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민박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미숙 씨?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 미숙 씨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싸워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도윤의 기사가 퍼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강그룹 근처 주민들의 건강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강그룹의 환경오염 의혹을 보도했어요. 한강그룹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태준은 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특히 저를 겨냥해 상심한 어머니의 망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박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은의 전 동료 기자들, 환경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한강그룹 공장 근처에 살다가 피해를 본 주민들까지 모두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민박집은 어느새 정의의 본부가 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장민호 씨를 찾았어요. 한태준의 전 운전기사요. 그가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한 사람이 한태준 본인이었다고요.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도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온 거죠. 기자회견 전날 밤 한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 씨,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 모든 걸 멈추면 원하는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딸의 목숨값으로 충분하지 않을 텐데요. 한태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예은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한태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환경 보호에 앞장서온 기업인이라고 치켜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언급하며 상심한 어머니의 망상에 휘둘린 언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 진실이 모두의 앞에 드러날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예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진실을 밝힐게.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언론사부터 전국 방송국까지 모두 모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예은 기자의 어머니 정미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은의 취재, 한강그룹의 환경오염, 오세진의 제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태준과 예은의 만남 녹음 파일까지. 제 딸은 진실을 밝히려다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한태준의 협박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이어서 장민호, 한태준의 전 운전기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한태준 회장이 직접 차를 운전했습니다. 젊은 여성을 친 후 그는 차를 세워 잠시 확인했고 다시 차에 올라 도주했어요. 저에게 차량을 수리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방송국에서 톱뉴스로 다뤘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정의를 위한 어머니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고 한강그룹 제품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한강그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 있었어요. 한태준을 향한 분노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한태준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도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장민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괜찮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상이래요. 승용차에 치였는데 또 뺑소니였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태준이 또다시 증인을 해치려 한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민호의 증언은 이미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녹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한태준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제 민박집 주변에 경계망을 세웠습니다. 24시간 누군가 지키고 있었어요. 김철수 이장은 미숙 씨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는 거니까 우리도 도와야지라며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한강그룹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실태 조사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간 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호흡기 질환이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했어요. 이 모든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도윤과 예은의 전 동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어요. 한강그룹의 내부 문건, 폐수 처리 조작 지시 메일, 그리고 한태준이 직접 서명한 환경문제 은폐 지시 문서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한태준은 마지막 발버둥으로 TV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30년간 기업을 이끌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왔는데 이렇게 음해를 받다니.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SNS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강그룹 내부에서도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태준의 측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비리와 권력 남용, 증거 인멸 지시까지 다양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어머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은 누나가 치인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과 한태준 회장 벤츠의 부품 번호가 일치해요. 그리고 당시 한태준 회장 소유 차량의 수리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태준은 예은을 직접 차로 치어 살해했고 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을 수리한 뒤 폐차시켰어요. 그리고 3년간 해외에 머물며 모든 것이 잊혀지길 기다렸던 겁니다. 검찰은 한태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증거인멸, 증인협박, 환경법 위반 등 다양했어요.
뉴스에서는 재벌 3세 회장, 환경고발 기자, 살해 혐의로 구속 위기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민박집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붐볐어요. 예은의 동료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유가족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두 저에게 용기와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정미숙님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엄마가 약속했던 대로.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예은이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검찰이 한태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도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은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믿음이었죠.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한태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늘 당당하던 그의 표정에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은의 동료들, 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한강그룹 공장 인근 주민들이 모여 정의를 위한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화학물질로 인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태준 한강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의 긴 싸움, 예은을 위한 진실 찾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이 남아 있었죠. 구속된 한태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어요.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차량 파편 대조 결과, 장민호의 증언, 오세진의 증언, 그리고 한태준이 직접 예은을 협박하는 녹음까지.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태준이 예은의 사고 직후 해외로 떠나기 전 측근에게 이 일은 영원히 묻혀야 한다고 지시한 녹음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은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위안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한태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기자 정혜은이 환경오염 은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차량으로 치어 살해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입니다. 한태준의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장민호의 계좌 내역을 공개했어요. 그가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한태준의 범행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강그룹의 환경오염 실태까지 증거로 채택했어요. 결국 한태준의 환경범죄를 고발하려던 예은이 살해당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한태준의 측근이었던 비서 권상우까지 증인으로 나섰어요. 한태준 회장은 예은 기자의 죽음 후 방해물이 제거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어요.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판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재벌 회장의 이중생활, 환경범죄와 살인까지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한강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확산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재판 중반이었어요. 검찰이 한태준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예은의 신발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한 짝만 발견되었던 그 신발의 나머지 한 짝이었죠. 한태준이 트로피처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 법정이 경악했어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은이 좋아하던 운동화였어요. 생일 선물로 제가 사준 것이었죠. 엄마, 이거 정말 편해. 하며 좋아하던 예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발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예은의 것이 맞았습니다. 마지막 공판일 한태준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정혜은 기자를 차로 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저 겁주려 했을 뿐인데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검찰은 한태준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했어요. 피고인은 정혜은 기자를 위협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계획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증거를 인멸하고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한태준은 살인죄, 증거인멸죄, 증인협박죄, 환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태준, 그 권력의 상징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미숙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지키려 했던 진실과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예은이가 돌아오진 않아요. 어떤 형벌도 제 딸의 생명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취재진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예은의 동료들, 환경단체 활동가들, 마을 주민들, 모두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이장이 앞으로 나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숙 씨, 잘 해냈어요. 예은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빗소리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엄마가 진실을 밝혔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예은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가볼게요. 눈물과 함께 깨어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예은이 마침내 편안히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한태준의 판결 이후 1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박집은 이제 진실의 집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환경운동가들과 기자들의 교류 공간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강그룹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태준의 구속 후 경영권은 동생에게 넘어갔고 그는 회사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첨단 환경 설비를 도입했어요. 한강그룹은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환경감시단체의 대표가 되어 기업들의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혜은 기자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도윤은 예은의 취재를 이어받아 환경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진실을 위한 싸움 마이너스 정예은 기자의 이야기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젊은 기자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내용이었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예은 환경정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환경 범죄를 감시하는 단체였어요. 기업들의 환경 오염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죠. 예은이 하고 싶었던 일을 이어가는 것 같아 보람찼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예은의 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취재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예은이 좋아하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예은의 신념이자 이제는 재단의 모토가 된 말이었어요. 한강그룹 공장 주변 마을에는 정예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때 오염으로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푸른 공간으로 변했어요. 공원 입구에는 예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기자 정예은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낯선 여성이 민박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한강그룹 공장 근처에서 자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병으로 고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공장에서 나온 독성 물질 때문이었죠. 정혜은 기자님의 어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환경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정혜은 기자님 덕분에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은의 삶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 재단에서는 매년 정예은 기자상을 제정해 환경 분야의 탁월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시상했어요. 첫 수상자는 물론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한강그룹 사태 이후에도 다른 기업들의 환경오염 실태를 끈질기게 파헤쳤거든요. 예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그날이면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올해는 특별했습니다. 정예은 기념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거든요. 지역 아이들에게 환경과 정의에 대해 가르치는 공간이었죠. 도서관 한쪽에는 예은이 쓴 기사들과 메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태준의 동생 한태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의 잘못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한강그룹은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혼자 남아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예은의 책상, 노트북, 그리고 그 애가 쓰던 소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은이 지키려 했던 미래가 바로 저기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픔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예은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비는 하늘의 선물이었어요. 민박집에 도착해 예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기념관처럼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침대 위에 작은 케이크를 올려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매년 예은의 생일에 하는 의식이었죠. 예은아, 생일 축하해. 올해도 너를 위한 케이크를 준비했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엄마도 내 뜻을 이어가고 있고. 촛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예은이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고마워, 엄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은 맑고 평온했어요. 침대 옆 작은 책상에는 예은의 마지막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기사였지만 이제 그 내용은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예은이 원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은아, 내가 멈춘 곳에서 엄마가 계속 걸어갈게. 내 이름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창밖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예은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가슴 한편에 남겠지만 그와 함께 예은이 남긴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정도 함께 간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사실 살해당했고 범인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예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